LTV, DSR 완화가 되죠. LTV는 거의 확정 수순이고 DSR은 한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반대로 IMF에서는 한국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하다. 경기 침체에 커다란 리스크를 주고 있다. LTV나 DSR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한대요. 그러면서 총량제, LTV, DSR 규제 완화 추진. 근데 총량제는 사실 지금은 언론에서 말했듯이 유명무실하다. 자, 총량제는 뭐예요? 5대 은행 기준 4% 초반, 그 다음에 총 금융권 기준 4%대 중반으로 상승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라? 벌써 1에서 3월까지 3개월 내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게 아니게 되려면 그럼 얘랑 얘를 풀었을 때 대출이 과연 많이 늘어날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풀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영끌족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0년 그 시국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요. 거래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거래량은 거의 안 늘었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재작년 6월에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거는 엄밀하게 거래량으로 보기 힘든 게 뭐예요? 양도세 중과 완화로 인해서 증여성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6월에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5월에 급매물이 나오는데 5월에는 막상 거래량이 적고 6월에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다. 급매물 다 들어갔는데 신고가 막 찍으면서 그 이유는 뭐예요?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가격 높여가지고 최대한 털어내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호시국 때 누가 많이 늘었느냐? 40 이상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2030의 거래량만 늘었어요. 거래 비중을 보면 나오죠. 거래량 뭐 고만고만한데 40, 50이 줄었으면 2030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영끌도 많았고 물론 이게 다 영끌 아닙니다. 증여성 거래가 많았는데 증여성 거래조차도 영끌로 넣으면서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몰아붙이고 심리 자극시키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났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저금리로 인한 한도 증가죠. 플러스 공포 수요 유도. 너만 안 사고 있어. 약 파는 사람들 보면은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원숭이들 묘기 부리면서 애들은가 하면서 하면은 그런데 꼭 있는 게 바람잡이죠. 만명통시하게요. 얘기만 들어보면. 그런데 옆에서 막 산다고 그래요. 너만 안 사고 있어. 이 분위기 만들죠. 제가 예전에 한번 다단계를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군대 동기가 교대역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제가 뭐 수학 관련 과인데 넌 수학하니까 통계도 잘 보고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 가보니까 다단계예요. 책상이 거의 한 5줄 정도 6명 앉을 수 있는 거 긴 책상 2줄 해가지고 곱하기 2열 5행 정도 있는데 제가 한 여기쯤 앉혔어요. 저를 여기 그 친구가 앉고 이쪽이 벽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넘어서야만 빠져나갈 수 있고 여기가 강의하는 데예요. 다 저처럼 끌려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저 빼곤 다 한통속이더라. 그걸 느끼게 된 게 이 강사가 그래도 한 2, 3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굳이 저한테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한다. 물론 다단계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있고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아 적어도 다이아 밑에는 남는 거 없겠다 이렇게 딱 보이는 수익 구조인데 자꾸 이 사람들 그렇지 옳소 바람을 잡아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 노린 거예요. 지금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영끌 패닉바잉 너만 안 사면 너만 벼락 거지. 여기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 다 돈 벌고 있어요.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고 다단계로만 버는 돈이 다이아쯤 올라가면 500은 됐네요. 월. 그러면서 통장을 보여줘요. 월 500씩 벌었다고. 자기가 다이아라고 강사가. 통장을 보여주는데 월 500이 넘게 계속 찍혀있는데 잔액이 없어요. 보여주기식 통장 아니에요. 그런 거 뭐 속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추겨서 다단계는 저거 하면 패가 망신한다 유명하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만 집은 안 그래요. 인식이 그렇지가 않아요. 집 사면 돈 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집으로 돈 벌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다단계처럼 유도를 한다.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되면 사죠. 그런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샀다. 그게 올해 다시 살까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약을 팔고 있는 거죠. 집값 올라가도 거래 절벽은 여전하더라. 왜? 아까 이자 부담이 심각하니까. 2월 거래량 끝났죠?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거래량이 낮았던 2008년 11월보다 적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음 달에 더 적어지더니 2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건대의 벽이 깨졌다. 집계 시작된 이후 최저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얘기는 구라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고 지금 52,000건 나왔어요. 최저 거래량이 나왔다. 3월 30일 기준입니다. 오늘 3월도 1000건이 안 나올 걸로 보이죠. 왜 이렇게 줄었어요? 원리금이 1000만원일 때랑 500만원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같은 집인데 원리금 500만원이 훨씬 싼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자가 100만원이고 400이 원금이다.
이럴 경우랑 이자가 굉장히 싸서 950이 원금이고 50이 이자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이 더 싸다고 생각하는 효과가 있죠. 이자는 생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저금리로 인해서 원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원리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돈 나가는 건 적어 보이고, 또 퍼센테이지적으로 똑같이 100만원을 내더라도 여기는 이자가 10%고 여기는 이자가 20%예요. 이때를 겪어오던 사람들은 이때를 겪으면 되게 싸 보이는 거예요. 이자 부담 더 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주변이 다 같이 올랐으니까 심리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 같이 올라서 원금 부담도 굉장히 커졌는데 이자가 계속 비싸져요. 생돈이 엄청 빨리 빠지는 걸로 보이죠. 올라간다 치더라도 생돈 나가는 거, 올라가서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건데 이자는 계속 생돈이 나가요. 원금이야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갚으면 되는 건데 이자는 생돈 나가는 거 같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는 6%에서 7%를 향해 가고 있다. 물론 여기는 상단선입니다. 연내 7%대 금리도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거의, 물론 지금도 코시국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위기가 한 번 더 터져서 금리를 다시 낮추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지금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100% 넘어가요. 그냥 미국에서 물가가 너무 높다고 하니까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로 올릴 수 있다고 하죠. 연달아 0.5% 인상, 연속해서 빅스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만큼 2월에 9회였는데 3월에 10에서 11 했고, 그러면서 3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빅스텝 이야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연준의 대응이 늦었다. 그만큼 더 빠르게 축소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3차례 올렸어요. 앞으로 3차례 이상 더 올릴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는 3차례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분석하는 거 믿어줍시다. 그래도 3차례죠. 3차례 올렸을 때 금리 얼마나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거기다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은 경제 위기인 상황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위기 때, 유로존 터졌을 때, 이럴 때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런데 요거 다 둘째치고 장단기 금리가 왜 역전이 됐냐를 봤을 때 어때요? 급격히 상승하면서 단기 수익률이, 그것도 빅스텝 예고 때문이죠. 장기 수익률도 올라갔는데 단기 수익률이 더 빨리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수익률이 올라갔다.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거죠.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 뭐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생긴 일이겠지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어디로 반영이 돼요? 시중금리에 반영이 되죠. 기준금리 별개로 시중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예전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이야기했죠. 기준금리는 올리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도 올리고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시중금리는 더욱 가속화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미국만 그러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채권금리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년물 7년 6개월에 처음이라고 그러죠. 3% 돌파한 게. 8년 전이면 언제예요? 그만큼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기준금리 인상에다 채권금리 인상까지 플러스로 되면서 시중금리 인상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1.25%이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때 1.75%였죠 기준금리가. 그런데 시중금리로 따지면 오히려 지금이 더 높을 정도다. 그래서 지금 이자 부담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완화된다고 신난다, 대출 나왔다, 영끌하자 해가지고 집 사면요, 이제부터 영끌해가지고 겨우 샀다,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사니까 하고 있는데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퍼가요 하고 남는 게 없더라.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미국은 금리가 인상에 거침이 없는데 한국은행은 왜 속도를 낼 수 없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대외 변수가 생겨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반대죠. 왜 반대로 해석을 해요? 대외 변수, 미국은 지네가 주도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끌려가는 입장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외 변수는요, 지금 딱 두 가지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유가 상승이죠. 그러니까 유가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대외 변수죠. 그래서 이 대외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는데 대외 변수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끌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외 변수에 취약하니까 금리 인상을 덜 할 거다. 말도 안 되는 분석이지. 그나마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막 1300원 1400원 막 이렇게 폭등하지 않게 해놓은 거고, 미국에서 금리 계속 올라가면요, 지금 우리나라 선제적 금리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죠. 대외 변수에 취약합니다. 금리 인상 가속화해가지고 환율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2%로 절대 끝날 리가 없어요. 이자 부담. 자, 이게 2020년 8월. 이게 금리가 최저일 때죠. 막 영끌족들 이야기했을 때죠.
왜 4억 8천으로 잡았냐? DSR 5억까지 푼다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예시로 나온 거 항상 4억 8천으로 예시 나왔으니까 똑같이 잡았어요. 당시에 원리금 30년 납으로 금리가 2.39%였어요. 4억 8천일 때 187만 원이에요. 4억 8천 대출 받아가지고 영끌족들이 무슨 집을 사죠? 서울의 소형 아파트나 겨우 사죠. 근데 한 달에 187만 원씩 나가요. 2030 얼마나 벌어요? 그래, 요건 버틴다 칩시다. 지금 금리로 대출을 받아볼까요? 주담대 평균금리 한국은행 기준으로 3.85%까지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38만원 늘었어요. 이자만 올랐는데. 왜냐? 이자 비중은 한 1.5% 오른 것 같지만 원리금 계산할 때 항상 복리로 계산하죠. 이게 30년까지 풀어봐라. 근데 저걸 40년으로 풀어주겠대요. 이자 훨씬 더 많이 풀죠. 당장 원리금이야 조금 내겠지만 이자 부담이 나중에 집 사고 오면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내는 수준이 온다. 40년까지 풀어주면. 아, 그러면 고정금리로 바꾸면 되지 않아요? 고정금리로 바꿔볼까요? 고정금리는 한 0.7%포인트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55% 정도 되죠. 아유, 240만원이에요. 여기서만 해도 한 근 20만원 가까이 올라가죠. 요즘 청년층 월 250만원 벌기도 힘든 사람들도 많죠. 월급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0.5에서 1.25까지 올렸을 때 금리가 1.46% 올라갔죠. 똑같이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말에 2%까지 올린다니까. 그래서 똑같이 올려보면은 5.31%죠? 260만원이에요. 누가 버텨요? 4억 8천만원 빌렸는데 4억 8천이면요 서울에 소형도 사기 힘들어요. 그런데 260만원씩 나가요. 원리금만. 영끌족들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요? 결론, 대출 완화해도 금리 인상이 심각하죠. 여기에 핵심은 플러스로 채권금리까지 지금 폭등 중이다. 채권금리가 폭등하게 되면은 시중금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 늘려서 집 사라? 영끌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 늘려서 집 사는 거, 그거만큼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는 길이 따로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